안녕하세요, 수빈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실험으로 어느 정도 그 효과가 입증이 된 다이어트용 보충제 3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하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죠.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 심지어는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정말 가장 중요한 보충제를 소개하는 걸 제가 빠뜨렸어요, 지난 시간에. 물론 요번에 소개하려고 남겨둔 거긴 합니다. 게다가 이 보충제는 다른 보충제들에 비해서 부작용도 거의 없어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어떻게 나는 지금까지 그런 마법의 보충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좀 김이 쓸지도 모르겠지만요. 이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포만감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으면 칼로리를 덜 섭취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되게 중요한 사실은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소화시킬 때보다 더 소화시키는 데 쓰는 열량이 많아요. 또한 단백질은 이 필요한 양보다 많은 양을 먹더라도 이게 지방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잉여로 섭취된 것들은 이게 지방으로 변하기 쉬워요. 그런데 단백질은 잉여로 섭취된 것들은 보통 글리코겐의 형태로 보관이 되거나 그냥 그대로 에너지로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 단백질이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은 흔히 말하는 근육 손실, 근 손실을 피하기가 어려운데 단백질을 섭취하면 이걸 최대한 좀 줄일 수 있죠. 이 적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심지어 살을 찌우는데도 근육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실험으로도 입증이 됐어요. 2012년 미국에서 시행된 실험인데 25명의 젊고 건강한 남녀를 3개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그룹에게 각기 저단백, 중단백, 고단백 식단을 8주 동안 제공했습니다. 이 3가지 식단 모두 열량은 체중 유지에 필요한 열량보다 40% 정도 높도록 동일하게 세팅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 칼로리 수는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은 모두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원래 적정한 섭취량보다 954칼로리를 더 많이 먹었대요. 954칼로리면 상당히 많은 양이잖아요. 저도 사실 이런 실험 한번 해보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저도. 저단백 그룹은 하루 섭취하는 단백질이 평균 47g 정도였고 중단백은 139g, 고단백은 228g이었습니다. 이 원래 실험은 28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3명이 탈락했어요. 그 식단을 지속하는 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저한테 시켜줬으면 참 잘했을 건데. 이렇게 8주를 과식을 시켰어요. 그럼 이제 8주의 결과가 어떻게 났을까요? 당연히 살이 쪘죠. 그런데 어떻게 쪘느냐가 좀 다릅니다. 저단백 그룹은 평균 3.16kg이 쪘는데 중단백이랑 고단백 그룹은 각각 6.50kg이랑 6.51kg이 쪘어요. 저단백으로 먹은 사람이 살이 덜 쪘네요. 체중으로 놓고 보면 이런데 체성분을 비교를 해보면은 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세 그룹의 체지방 증가량은 오히려 저단백 그룹이 3.66kg으로 가장 높았어요. 중단백이랑 고단백은 각기 3.45, 3.44kg이었습니다. 이거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죠.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량과 체지방의 증가는 별 연관이 없었어요. 그냥 먹는 칼로리가 늘어나면 체지방도 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체중 차이가 좀 있었잖아요. 그럼 이건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바로 린 바디 매스에서 온 거예요. 린 바디 매스가 뭐냐면 몸에서 지방을 제거하고 남은 나머지의 무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뇌나 뼈, 근육 이런 것 그리고 내장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8주간의 기간 동안 뼈가 가벼워진다든지 내장이 이렇게 가벼워진다든지 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거의 근육이 늘었냐 줄었냐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 결과를 보면 저단백 그룹은 0.7kg이 오히려 빠졌고 중단백과 고단백은 2.87 그리고 3.18kg가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휴식기 에너지 소모량,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의 에너지 소모량을 봐도
저단백 그룹이 확실히 근육이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만 아시겠지만 이 원래 다이어트 하는데 뭐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그래야지 휴식기에도 계속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휴식기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를 해보면 저단백 그룹은 휴식기 에너지 소모량이 하루 평균 86.1kJ이 감소한 반면 중단백과 고단백은 669 그리고 949kJ이 증가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에너지 소모량이 줄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서 에너지를 덜 쓰니까 그게 살로 갈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린 바디 매스, 근육이 다이어트에도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이어트 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몸의 근육을 보존, 만약에 정말 잘할 수 있으면 몸의 근육을 늘리는 것.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는 몸의 근육을 늘리는 것까지는 거의 불가능해요. 어쨌든 최대한 몸의 근육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건 알았죠?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요게 이제 오늘의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이 적정 단백질 섭취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미국에는 DRI라고 하는 적정 에너지 섭취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는 몸무게 1kg당 0.8g을 섭취하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한국의 영양소 섭취 기준은 사실 그 명칭부터 이 DRI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산정의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미국의 연구를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가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한국에서는 1kg당 0.73g을 권장하고요. 그런데 학계에서는 이 권장량이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 측정 방법이 너무 실험실 딱 그 상황 위주로만 돼 있어서 실제 생활에 필요한 것보다 적게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앞서 소개한 실험에서도 그 저단백질로 섭취한 그룹이 하루 먹는 그 평균 단백질량을 측정을 해보면은 한 1kg당 0.7g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8주가 지났을 때 고칼로리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근육은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0.7, 0.8g 이게 실생활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다이어트를 하려는 사람을 비롯해서 뭐 이제 신체 활동이 많지 않고 주로 앉아있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도 몸무게 1kg당 1.2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이어트보다는 근육을 만드는 게 목적인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거보다 더 많이 먹어야 돼요. 1.6에서 많게는 2.2, 어떤 경우는 3.3g까지, 그러니까 몸무게 1kg당 그 정도까지 먹으라고 권합니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뭐 신장이나 간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 몸무게 1kg당 2.2g까지는 그 정도로 먹어도 간이나 원래부터 뭐 간이나 신장에 질환이 있는 경우 아니면은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BMI 체질량 지수가 30을 넘어가는 정도의 비만이면은 현재 몸무게보다는 다이어트를 해서 이제 도달하고 싶은 목표 몸무게를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맞춰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루에 내가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하는지 이거를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되게 드물다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도 보통 내가 하루 뭐 섭취하는 열량이 얼마 정도다 뭐 이런 것들은 챙기는 분들이 있겠지만 단백질까지 챙기는 경우는 많지 않죠. 예전 같았으면 정말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사실 각종 앱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내가 먹는 단백질 양까지 관리하는 게 많이 편해졌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마이피트니스팔이고 이거 언더아머랑 뭐 같이 해가지고 유명하죠. 뭐 그 밖에도 다양한 앱들이 있는데 제가 써보니까 뭐 거의 앱의 성능이나 이런 건 대동소이한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크기예요.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별로 없으면은 내가 뭐 먹을 때마다 일일이 내가 다 그 관련 영양 정보를 찾아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그런 게 많이 들어있으면은 나는 그냥 그 제품명만 입력을 하면 되니까 훨씬 관리하기가 편하죠.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 저는 쓰고 있진 않은데 그 한국 음식들 한국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의 경우에 그 Fat Secret이라고 하는 앱이 되게 데이터베이스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제가 쓰고 있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 Fat Secret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거기 나온 걸 이렇게 찾아서 입력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다른 앱을 유료로 쓰고 있어가지고 뭐 이제 와서 바꾸기엔 돈이 아까워서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은 패시클릿 써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몸무게 1kg당 단백질을 적어도 1.2g씩을 먹어줘야 되는 걸 아니까, 그걸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단백질 양을 이제 알 수 있죠. 만약에 내 몸무게가 60kg이다 라고 하면은 하루에 72g의 단백질을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이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앱으로 이렇게 내가 하루하루 먹는 음식들 기록을 하면서 하루에 내가 먹는 단백질 양이 얼마나 되나 한번 알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은 요걸 채우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일반적인 한국식 그런 뭐 백반 이런 거 드시고 하는 경우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상당 부분이 다 탄수화물이고 단백질 섭취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아마 한 50g 채우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먹는 양이 더 적으니까 어렵죠. 또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직 안 했으면 빨리 해주고요.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도 아침은 일단 반탄커피로 한 잔 딱 때우고 그 다음부터 점심, 저녁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요 두 끼 안에 내 필요 단백질 이걸 다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된단 말이죠. 물론 이제 간식도 하면 되지만요. 그런데 이게 딱 두 끼만 먹고서는 요 양을 채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어쨌든 먹는 양은 줄여야 되는데 또 섭취하는 단백질은 이 최소 요구량은 또 충족을 시켜야지 몸의 근육이 빠져나가지 않게 최대한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단백질 보충제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 단백질 보충제 하면은 뭐 이렇게 헬스하고 막 이런 사람들만 먹고 이러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이 단순히 정말 내가 뭐 벌크업을 해서 막 몸짱이 되겠다 이게 아니더라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한국식 식단으로 필요한 단백질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누구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도 물론입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 단백질 보충제를 좀 먹어줘야 돼요. 그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흡수율이 높게 가공이 돼서 나오고 거기에 이제 칼로리가 없진 않죠. 당연히 단백질이 있으니까. 대신에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함량이 매우 적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훨씬 먹더라도 다이어트를 유지하는데 유리합니다. 일반적인 보충제들이 1회 투입하는 양에서 공급되는 그런 단백질이 한 20g 좀 넘는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포함된 칼로리는 한 160에서 190 칼로리 정도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 다이어트 플랜으로 거기에 내가 간식으로만 넣더라도 다이어트 플랜을 망치지 않을 정도는 되는 거죠. 단백질 보충제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역시 단백질 파우더죠. 우유나 뭐 물 같은 거에다 섞어서 마시는, 아마 헬스장 같은 데 가보셨으면은 그 사람들 다 이따만한 그 물통에다가 이렇게 섞어갖고 확 먹고 이러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근데 꼭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외에도 또 많이 사용되는 단백질 보충제가 프로틴 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생긴 거는 딱 무슨 그 초코바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보통 초콜릿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단백질이 꽉 차서 들어가 있는 거죠. 단백질 파우더는 맨날 그 용기에 들고 다니면서 그걸 물에 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어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프로틴 바는 그냥 정말 초코바 같이 생겼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물론 많은 전문가들은 최대한 내가 섭취해야 되는 단백질을 그 자연스러운 음식으로 섭취를 하라고 권합니다. 뭐 저도 그건 동의를 해요. 그런데 한국식 그런 식습관이나 이런 데서 이 일반적인 식단만으로는 단백질을 채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거는 아마 외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백질 그런 보충제 시장이 엄청나게 큰 거겠죠.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거는 뭐 최대한 좋은 양질의 단백질이 있는 음식을 챙겨서 최대한 먹되, 중간중간에 이제 내가 그날 하루 먹는 양을 체크를 해서 내가 이제 좀 부족하다 싶을 때는 늘 뭐 프로틴 바나 파우더를 휴대하면서 필요할 때 중간중간에 먹어주는 거죠. 특히 자기 전에 단백질 파우더 섞은 그 드링크를 한 잔 마셔주면은 그 자는 동안에 근육 생성을 도와주거나 적어도 근육이 손실되는 걸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 경험상으로는 프로틴 바에다가 견과류랑 좀 곁들여서 하면은 한 끼를 그냥 때울 수 있는 그 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오늘 그 하루 섭취하는 칼로리를 좀 많이 줄여야 되겠다, 이럴 때 이제 쓰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꼭 유념하시고 실천을 하셔야 될 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앱을 설치해서 내가 하루하루 먹는 단백질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꼭 체크를 하세요. 앱으로 계속 내가 하루하루 먹는 단백질 양을 체크를 하고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 꼭 단백질 파우더나 프로틴 바를 투입을 해가지고 그날의 권장량을 맞춰줘야죠. 그러면 살도 빼고 건강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뭐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파우더나 프로틴 바는 정말 곳곳에 널린 게 이 제품들이기 때문에 구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물론 그 중에서도 좋은 제품이랑 나쁜 제품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아예 따로 특집으로 프로틴 바랑 뭐 단백질 파우더랑 이런 것들 추천하는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